poles apart. The planet's biggest breakup is underway. It will reshape the world economy and cost a fortune.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면 세계 경제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엄청난 비용도 수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다룬 중요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3년간의 무역 전쟁 끝에 미중 간에는 관세 인하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로써 미중 간의 이견이 해소되고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50년 전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양국 관계가 가장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당국의 하이테크를 동원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 이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국내에선 표현하죠. 이러한 통치 방식이 서방 세계에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과 신장 지역에 소재한 그 골락 강제 수용소에 위구르족들을 잡아 가두는 행태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20년 전 중국이 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부터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적고 있습니다. 중국 내 개혁파 그리고 해외 우방국들은 이젠 중국이 경제를 자유화하고 정치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스무스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사라지고 맙니다. 미국 등 서방은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국내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당한 미국을 불신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신흥 강대국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행사를 갈망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에 있어 규범 제정자, 룰 세터로 행세하고 싶어 했고 정부와 상업 표준 그리고 금융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4,500만 명의 세계 화교 사회에 간섭을 하는가 하면 해외 중국 비판 세력을 대놓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 아래 중국과 맞서는 대립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혼동하는 것이 과연 미국이 중상주의 정책에 의거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들이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의 지정학적 확장주의를 차단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이 어떤 날은 중국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놓고 어떤 날은 세계화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등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스스로가 미국의 동맹 세력인지 중국의 경제협력 파트너인지 스스로 입장 정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지정학적 요소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4천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은 그대로 영업 중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내 대학가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스파이 활동,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위협으로 레드 스퀘어, 즉 공산당이 주는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NBA 등 미국 스포츠계가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되었고,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 불허 문제, 중국산 앱 틱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 그리고 이번 달에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 등 문제가 되는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간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결별하는 데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국 브랜드 전자제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고, 중국산 로봇 부품의 55%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 부품의 65%, 반도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1조 달러 이상의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37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부터 옮기고 중국이 부품을 작업하고 또 달러화 자산을 전환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물론 엄청납니다. 산업 하드웨어 공급망 구축에 미국과 중국 양국이 2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In the 2000s, people used to ask how much China might become like America. In the 2020s, the bigger question is whether a full superpower split might make America more like China. 2000년대 세계인들은 중국이 얼마나 미국처럼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 더 큰 퀘스천은 미국과 중국의 결별로 인해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닮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과 상대하기 위해 그간 관대한 태도를 접고 중국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적인 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결별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별 수순을 밟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간 미중 화해 모드 속에서 향유했던 대중 수출 시장 확대 등 이런 반사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중국을 껄끄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안보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소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는 근거는 국제법 등 규범, 그리고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가 준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강대국 외교를 전개할 때 롱런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